너무 아까 약을 먹었더니 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아니, 엑기스 위주로 해야 될 거. 내가 볼 때 엑기스 위주로, 이게 너무 이렇게 광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 과외하듯이. 내가 뭐 사촌 동생이 있으면은, 사촌 동생한테 알려주듯이. 폰들 찍어서, 아이고, 이거 지금 다 녹화가 다 되고 내려가는데, 이거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목구조.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목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구조가 목재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그런 내용들이랑 또 항상 구조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접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철거도 접합이 중요하듯이 목조도 뭐 접합이라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고 또 목구조가 어떤 형식들이 있는지 그 안에 대응되는 내용들이랑 뭐 목조 벽체 기둥 마루 이런 것들의 뭐 대략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항상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용어에 대한 분류하는 거랑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글씨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목구조. 그래서 글씨가 많은데 뭐 중요한 거는 목구조는 가볍다는 거, 가볍고 그 강도에 비해서 가볍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 친 거 너무 글을 많으니까 막 여러분들 막 지루할 수 있어서 엑기스만 딱 뽑으면 비중에 비해서 강하다는 뜻이에요. 부피는 큰데 강하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안에 공극이 있다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그 안에 혈관이 있듯이 그 안에 이제 뭐 물이 지나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공극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경량이면서 그거에 비해서 압축 강도라든가 인장 강도가 강하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볍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안에 공극이 많다는 거는 뭐 단열재 역할도 되고 또 열전도도 작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지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열 효과도 있고 방음, 뭐 보온, 방서 이런 효과들이 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만큼 사실 더 좋은 자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이제 아무리 목재 비싼 것들을 뭐로 만들 수도 있지만 목재만큼 저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서 저렇게 이런 방한, 방서, 뭐 단열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가공성도 좋고 또 거기다가 미적인 것까지도 있는 이런 거를 자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재들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나무가 태풍이 왔다 갔다 해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엄청 뭐 인장 강도라든가 전단 강도라든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차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여러분 차 뒤집어가지고 나무에 부딪히면 거의 100% 아니지만은 차 사고 날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부러지지 않으니까. 차가 그냥 서버리죠. 어쨌든 뭐 그런 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뭐 목구조의 개념을 보면 마찬가지로 목구조는 이렇게 같이 우리 가공식 구조의 대표적 가공식 구조라고 보면 돼요. 목구조는 강접합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맞춤이라든가 뭐 이음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가공식 구조를 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강성은 약하지만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안전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다 나무집 가공식 구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뭐 무너지더라도 지진할 때 무너지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공식 구조라고 하는 거, 목조 구조는. 그리고 고주도 쉽죠, 비교적. 뭐 가공하기도 쉽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재 대표적인 단점인데 이게 목재라고 하면은 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목조 안에 있는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 건조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생목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생목 같은 경우는 생목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함수이라고 하는데 보통 30% 정도의 우리 목조 안에는 그 유리수라 해가지고 우리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잎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경로에 해당되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혈관에 해당되는 거. 그것들이 마르기 시작을 해서 다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먼저 그 경로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은 세포수라 해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지는데 그 경계가 보통 우리가 섬유 포화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목 같은 경우는 뭐 강도의 변화가 변형이 안 되지만 보통은 이 섬유 포화점이 지나고 나면은 강도가 이제 마른 나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건조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서 쓰면은 강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목 같은 거 누르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섬유 포화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 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목재 같은 경우는 안에 물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건조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변형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변형이. 그래서 뒤틀어지거나 뭐 수축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만약에 이런 걸 없애려고 한다면 완전히 절건 상태로 완전히 마른 목재를 쓰면은 괜찮아. 이미 변형이 된 거야. 우리가 수분이 없어져 가면서 변형이 되는 상태인데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미 변형이 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변형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재는 완전 말라가지고 써야 돼. 왜냐면 말려서 써야 되는 이유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불나는 거, 이것도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내화도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바르기 때문에 불에도 조금 어느 정도는 뭐 안정해요. 그러니까 발화점을 좀 뭐 이렇게 불연제로, 나무가 불에 잘 타는 뭐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화성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뭐 썩거나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많이 이렇게 뭐 목재 같은 것도 잘 쓰고 가공 목재 같은 걸 많이 나오고 있죠. 강화 목재, 가공 목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것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거. 어. 그렇지, 옥조조 있지. 일본. 일본이나 저희 나라 그렇지. 전부 다 전통 건축물이 전부 다 나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그 건조해도 변형이 되고 비 왔을 때 물기를 먹으면서 곰팡이를 쓸어도 변형이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전통 구조물들은 어떻게 유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마른 목재에 쓰는 거야. 마른 목재 이미. 그러니까 목재가 변형이 되는 거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변형이 되는 거니까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재를 최대한 완전 절건 상태로 만드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지게 되면은 변형이 더 없는 거지. 그 안에 물이 뭐 흡수가 되더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재를 최대한 건조시킨 상태에서 만들면 그래도 좀 변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변형이 된 걸 쓰자는 거지. 이미 변형이 된 거를. 처음부터 만약에 생목을 그냥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면서. 그래서 생목 같은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뭐라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곰팡이가 쓰는 이유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공기가 접촉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수분이 또 몇 가지 조건들이 그 조건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없앤다 하더라도 100%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는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탄압법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무를 이렇게 옆에다 불로 그을린다든지, 예를 들면 탄압법이 아니면 침직법이라든지 약물에다가 넣었다가 뺀다든지. 옛날에는 약물 같은 거 없겠지. 요즘 같은 거 아니면 기름에다 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보통 우리 철 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균목 있잖아요. 균목 엄청 무거운데 그건 기름에 찐 거예요. 써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형이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철도 놓을 때 그런 식으로 기름에 쪄가지고 끓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무슨 페놀계라든가 이런 거 약품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불에 그을이라든지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이제 방부를 처리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부성이라든가 내화성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처리를 타서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괜찮다기보다도 극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목재의 구조를 보면은, 목재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데, 여러분들 읽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인트만 얘기하면, 목재는 우리가 나이테가 밖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좀 굵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안에 있는 건 옛날 거예요. 그죠? 안에 있는 걸 심재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거를 변재라고 해요. 변재. 그죠? 외피. 그죠?
여기 지금 그거 얘기 없네. 그죠? 여기 보면은 심재라고 있죠? 여기 뭐 그림으로 본 게 낫겠네. 가운데 있는 건 옛날에 있던 거고,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거는 좀 치밀하고 굳어버린 거고, 지금 밖에 있는 거일수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말랑말랑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재를 쓸 때 심재 위주로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목재는 우리가 제재를 할 때 변제랑 심재를 같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럼 저거 변제와 심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추재와 춘재가 있어요. 추재와 춘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춘재는 봄에 자라는 거고, 그리고 추재는 여름에, 가을에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춘재 같은 경우는 조직이 무르고, 추재 같은 경우는 치밀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나무가 빨리 자라는 거. 봄에는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고 하얗고, 그리고 가을에는 좀 천천히 자라고 진해요. 그래서 가을에 자라는 게 계속 가을마다 생기는 그 선이 그 나이테는 거 나이테. 1년마다. 그래서 추재는 약간 뭐 빨리 자라는 부분이고, 춘재는 빨리 자라고, 추재는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추재는 천천히 자라니까 천천히 자라고 색깔이 진하고, 그래서 나이테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테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렇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무마다 또는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어떻게 어디에서 자라냐, 또 남향에서 자라냐, 또 북향에서 자라냐, 또는 뭐 조건 환경에 따라서 같은 나무라도 나무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뭐 나이테의 패턴 이런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나무를 제재해서 쓸 때 또 착색도 해요, 착색.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르느냐. 보통 이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나이테의 직각으로 자르면 요거를 고등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들 보면 이렇게 결이 이렇게 일자로 계속 되는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자른 거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자른 거고, 요 지금 접선 방향으로 자른 거. 이거 접선 방향으로 자른 거죠. 이거 널결이라고, 널결. 널결은 어때요? 이렇게 직선이 안 나고 약간 좀 이런 동그란 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형 얘기했지만, 우리 나무라는 거는, 목재라고 하는 거는 뭐 조건이라든가 뭐 수분과 관련돼서 변형이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널결이 이렇게 제재 방법에 따라 좀 달라요. 고등결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변형이 좀 줄어도 좀 없는데, 이런 널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조금 변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널결이 변형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지가 옆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가지가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또 옹이 같은 게 생겨, 아주 동그란 점부 같은 거, 옹이가 생기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에는 또 억결이 나오기도 하고, 뭐, 결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널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다음 장에만 있을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그 나무결을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심재와 변제가 정리가 되네요. 자, 심재는 옛날 거니까, 옛날하고 따닥한 거고, 변제는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무르고, 뭐 이런 거다. 라고 밝고. 그런 내용에서 가능하면 뭐 심재를 많이 쓰면 좋겠죠. 변제보다는. 자, 그런 내용이고, 나무결 같은 경우는 널결, 고등결, 무늬결, 억결 이렇게 있다. 널결, 직각 방향으로, 널결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제재한 거고, 고등결은 이 중심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자른 걸 고등결. 널결이 변형이 좀 많이 생기고, 근데 뭐 어떤 아까 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괜찮아요. 널결, 고등결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게 되면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덥지 않나요, 근데? 더워서. 하나만 켤게요. 자, 그런 내용이고, 수직 변형 같은 거. 그리고 나무 섬유가, 옆에서 가지가 치고 들어올 때는, 뭐, 섬유 같은 것들이 뭐 꼬여가지고, 뭐, 나무결이 어긋나기도 하고, 억결이 나오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옹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널결, 고등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거. 자, 목재의 성질 중에서 이제 강도예요. 그래서 목재의 성질 중에서 가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목재의 성질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목재는 인장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도 물론 크지만 인장 강도가 크고, 핵심을 얘기하면 전장 강도는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쪼개면 금방 쪼개지잖아요. 전단강도가 작아서 그런 거야. 결 모양으로. 결 방향으로 전단 강도가 작아서 잘 쪼개지긴 성격이 있고, 우리 나무 팰 때도 위에서 아래, 나무를 여러분들 장작 팰 때 이렇게 단면으로 패지 누가 옆에다 패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옆으로 패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무 팰 때 이 나무 소매 방향의 직각으로 소매 방향대로 자르면은 전단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쪼갤 수 있고, 반면에 땡기는 인상 강도는 가지고 있는 자중이라든가 이거에 비해서 크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장 같은 거는 이렇게 옆에서 땡기는 것보다 이렇게 소매 방향으로 땡기는 게 거의 20배 정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뭐 압축 강도도 좀 큰 편이고, 인장 강도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단 강도는 작고, 휨 강도도 비교적 크다. 휨 강도,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태풍이 지더라도 옆으로 꺾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웬만큼 오잖아요. 그게 이제 모멘트에 대한 대응하는 의미인데, 엄청나게 옆에서 있는 휨력도 소묘 방향, 소묘의 직각 방향으로는 휨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디 갔어요, 여기, 직각방. 여기죠. 소묘의 평행 방향으로는 휨 모멘트가 힘이 저항하는 능력이 크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대략 보면 되는데, 특징적인 것만 보면, 잠깐만요. 내가 감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 보면, 인장 강도가 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 설계를 할 때, 목재를 이용할 때, 뭐를 이용해야 돼요? 전단력을 이용한 설계를 해야 돼요? 인장력을 이용한 설계를 해야 돼요? 인장력을 이용한 설계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 지붕 구조 할 때도, 우리가 트러스 구조로 짜면은, 인장력과 압축력을 위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게 트러스 구조거든요. 트러스 구조로 지붕을 설계하면은, 지붕을 크게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맨 밑에 경도 같은 거 있죠. 경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 없는데, 경도 같은 경우에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완전히 절건 상태에 있는 나무는 경도가 비교적 세요. 근데 이제 생목죠, 생목. 생목 같은 경우는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생목 같은 경우는 그냥 손톱으로 눌러도 쏙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도 차이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재는 접합의 의미가 있는데, 접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접합에는 이음, 맞춤, 쪽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음이 있고, 맞춤이 있고, 쪽매가 있다. 이음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거고, 이음은 길이 방향,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거를 이음이라고 하고, 맞춤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걸 직각 방향이라고, 직각이나 경사 방향 그를 맞춤, 이음, 맞춤. 쪽매는 보통 우리 마루 같은 것들 있죠. 마루 같은 판재를 이렇게 수평으로 붙여나갈 때를 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의 접합 방법 3가지. 그러면 이음, 맞춤, 쪽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음 먼저 보면, 자, 이음 같은 경우도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음 같은 경우도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었을 때 예를 들면 기둥의 중심에서 붙느냐, 부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부재를 대고 있느냐, 부재를 댄 곳에 있느냐, 부재를 베개, 보아지라든가 베개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뭔가 가로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이음 방법이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심이음, 내음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벗어나, 내밀어서. 나머지 뭐 보아지라든지 베개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받침을 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철모를 이용하는 이음이 있고, 철모를 잊지 않고 하는 이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철모를 잊지 않고 하는 이음이 훨씬 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철모를 이용하면 이음가 좀 쉽겠죠. 그래서 자, 철모를 잊는 이음에는 맞댄 이음이 있고 겹친 이음이 있다. 2가지로. 이게 대표적인 맞댄 이음인 거죠. 이렇게 부재랑 부재 사이를 그냥 맞댄 거예요. 부재를 깎아서 넣은 게 아니라 주먹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맞댄 상태에서 그냥 철골 구조에서 우리 마찰 접합 하듯이 금속 판재를 대고 이렇게 서로 당겨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전단력은 좀 위험하더라도 당기는 힘, 인장력은 그래도 버티는 거죠. 인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맞댄 힘으로 해도 되는 거죠. 또 압축력도 상관없어요. 압축력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인장력이 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는 이렇게 맞춤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철물을 이용해서 쓰면은 그 부재에 해당되는 뭐 응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맞대니움 말고 이제 겹친이움 같은 거. 겹친이움은 두 부재를 이렇게 맞댄 게 아니라 서로 겹쳐가지고 우리가 뭐 너트라든가 이런 금속재 철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맞대니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면, 두 면, 뭐 이렇게 반턱거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보면 되고, 이음에는 철물을 이용하는 게 있고 철물을 이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철물을 이용하는 것 중에는 맞대는 겹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주로 인장력이 작용하는 데서 인장력이 주로 작용하는 데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보면 지붕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지붕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여기 금속으로 있는 경우잖아요. 금속에서 트러스가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요 하부 부재인데, 이 하부 부재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맞대니움으로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음이에요. 그래서 뭐 주먹장 이음, 메뚜기장 이음 뭐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먹장 이음 좀 간단한 거죠. 주먹장 이음이 조금 갖다가 그냥 음각과 양각으로 끼워 넣는 게 주먹장이라고 한다면, 메뚜기장 같은 경우는 갖다가 걸쳐 놓는 거, 걸쳐서 걸쳐 놓는 거죠. 중간에 완전히 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고, 대신에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인장력이 조금 뭐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메뚜기장이 좀 낫겠죠. 그래서 튼튼한 이유 마찬가지로 있죠. 인장 부위가 작용하는 데는 메뚜기장 이용을 하고, 뭐 인장염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냥 주먹장으로 음각과 양각으로 해서 넣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나중에 찾아보실 정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주먹장이랑 메뚜기장 이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촉을 갖다 촉이라든지 쐐기 같은 거를 박아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억거리 이음 같은 경우는 억거리 이음. 자, 억거리 같은 경우는 산자라고 막 해가지고 나무 요 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 산자를 박아 놓는 거죠. 나무못이라 생각하면 나무못. 이렇게 빠지는 거를 조금 더 버티는 거죠. 여기 산자가 있어가지고 산지구멍이 있어가지고 우리 쐐기 같은 거를 박아 놓는, 나무못을 박아 놓는 거죠. 그래서 억거리 이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억거리 이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쓰는 데가 어디냐면 기둥하부, 이렇게 기둥하부에다가 이렇게 이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주먹장 이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억거리 이음으로 해놓으면, 요 억거리 기둥 밑에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사례로 보면, 자, 이런 거 지붕부, 우리 절충식 나무 목구조에서 기둥이 이제 요 볼을 받아야 될 때, 보통은 여기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 근데 대들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요 기둥이 만약에 있는 경우, 기둥 하부에서 이렇게 이을 때는 이렇게 억거리 형태로 하면은 기둥의 압축력을, 지붕의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빗거리, 억거리, 빗거리 두 개 다 뭐 비슷한 거예요. 신부자. 그래서 이제 빗거리예요, 그죠? 빗거리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보호 하부에 설치할 때 빗거리. 억거리 같은 경우는 억거리나 빗거리도 거의 빗 형태이긴 한데, 요거 지금 이제 산지로 보강을 하고, 빗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볼트로, 금속으로 이제 보강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기타 이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이요. 빗금, 억빗 이음, 반턱 이음,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을 다 이렇게 뭐 용어를 다 뭐 기억한다기보다는, 이음 종류에는 뭐 금속을 이용하는 이음이 있고, 금속을 이용하지 않는 이음이 있고, 그리고 부재에 따라서 어떻게 이냐에 따라서 인장력을 있는 곳에서 있는 방법, 또는 뭐 기둥 하부에서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힘모멘트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각 이음들이 다르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수평이라든가 길이로 방향으로 있는 거고, 자,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맞춤이라고,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거는 맞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마찬가지로 뭐 산지 맞춤, 장부 맞춤, 연기 맞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장부 맞춤 같은 건 마찬가지로 음각과 양각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착상,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긴 장부, 짧은 장부, 턱장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음각과 양각으로 끼워 넣는 것 같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음할 때도 메뚜기장 이음이 있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이을 때도 이렇게 메뚜기 장부 이음 있죠.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음각과 양각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장부 맞춤은 직각으로, 우리가 직각 방향으로 목재를 이 맞춤을 할 때 쓰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종류가 있다라고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쐐기로 이거 지금 산지, 어떻게 알았어? 산자가 아니라 산지예요, 산지. 쐐기를 넣어가지고 나무못이라든가 이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연기 맞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액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액자. 주로 이제 그 모서리 부분에 액자 우리 만들듯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음이 보이지 않게끔 있는 방법, 연기 맞춤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기 맞춤이 있고, 그래서 맞춤 방법이 직각으로, 보통 맞춤은 직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맞춤이고, 그다음에 쪽매 같은 경우는 보통 마루 널판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맞출 때를 우리가 그 쪽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루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어 쪽매. 이 제어 쪽매가 음각과 양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혀를 내민다는 제어 쪽매가 있고, 뭐 반떡 쪽매도 많이 쓰고, 이런 쪽매, 이런 이제 뭐 그냥 맞댄 쪽매들도 있고, 중간에 뭐 넣기도 하고, 쐐기 형태를 넣기도 하고, 오니 쪽매, 여러 가지 쪽매들이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어 쪽매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무판, 널판을 길게 이어붙일 때 쓰는 게 쪽매다 라고 하는 거. 자, 됐고. 자, 그래서 목구조의 형식을 볼게요, 형식. 그래서 목구조는 크게 뭐 중목구조랑 그다음에 경량목구조로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둥이 굉장히 굵죠. 기둥이 굵은 대신에,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먼저 볼까요? 중목구조부터. 자,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 기둥이 굵어요. 기둥이 굵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래서 보통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한 칸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둥이 좀 두껍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로 동양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요 판에 조금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새기둥이 없고 그냥 큰 기둥으로만 이어진 거. 이게 바로 이제 중량 목구조라고 하는 거죠. 기둥 보호 구조라고 보면 되고, 주로 이제 기둥이라든가 여기 기둥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크게 이루어지고, 기둥의 부재는 커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보라고 하고, 이쪽 수평방으로 이어지는 거를 양이라고 그래요. 보, 그 다음에 양. 그래서 보통 이 가장 큰 보를 우리가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 그래서 이 중목구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각 부재가 받는 힘이 주로 압축력이라든가 힘력을 받는 거예요. 지붕이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에요. 트러스 구조가 아니라서 지붕이 무거워요. 무거운 거를 요 보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대들보랑 요 양이 받고 있고, 이 보를 기둥이 지지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개방이 되고, 그래서 무게 횡력이 옆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뭐 가스 같은 게 없고, 이 무게 자체를 버티는 거죠. 여기에 기둥보 구조라고 한다면, 기둥보 또는 중목 구조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이렇게 큰 부재를 안 써요. 왜냐면 이 단면의 크기가 큰 부재는 비싸단 말이에요, 사실 나무가. 그래서 굵은 부재를 쓰지 않고 얇고 작은 부재로, 경량목 구조로, 우리가 팀버라고 해가지고 보통 2x4라고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2인치, 4인치 팀버로 직사각형 형태의 새끼둥, 이게 새끼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끼둥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쓴 거를 우리가 경량목 구조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 말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짓는 목구조들은 거의 이렇게 경량 목구조 형태로 쓰게 되죠.
경량목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경량목구조의 특징은 일단 부재 단면 기둥이라든가 이런 주요 구재부가 단면이 작죠. 그러니까 가격이 경제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끼둥이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기둥을 보면 우리가 한 층마다 기둥이 끊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층별 기둥이라고 하고, 1층부터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기둥들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 있는 기둥인데, 이거 보통 우리가 통제 기둥을 해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를 한 번에 쓰는 거를 통제 기둥. 굳이 분류한다면 뭐 볼륨 프레임 구조라고 하고, 층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 구조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부재가 더 기면은 여러 가지로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량목 구조에도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 기둥을 1층부터 한꺼번에 쓰느냐, 층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같이 거의 공용해서 쓰죠. 어느 부분까지는 통제 기둥을 쓰고 계속 새끼들 쓰다가 또 통제 기둥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됐고, 그 다음에 중량목 구제. 그리고 요거 말고 기둥 구제 말고 적층연기라 해가지고 마치 뭐 벽돌을 쌓듯이, 보통 통나무 구조에 해당되는 거죠. 벽돌을 쌓듯이 나무를 하나씩 쌓아가지고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벽체 자체가 내력벽이 되는 거죠. 내력벽. 벽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목재를 그냥 통나무 형태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쌓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내력벽이 되고, 내력벽 또는 뭐 전단벽이라고 되는 거죠. 벽체 자체가 하나의 하중을 받는 그런 형태가 적층식 구조다라고 하는 거. 울릉도에 가면은 뭐 투박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적층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구조로 이제 뭐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특히 집 위주로 지을 때 목구조의 어떤 형식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각 목구조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런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토대와 뭐 기둥, 벽체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토대 같은 경우는 뭐죠? 이게 지금 기초죠. 이게 이 목구조를 하더라도 하부에다 이렇게 줄기초를 넣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요거. 자, 우리 콘크리트 기초 위에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대죠. 여기서 보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토대 위에다가 1층부터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통제 기둥이라고 하고, 각 층마다 우리가 층돌이라고 하죠. 각 층에 오는 각 기둥에 오는 하중을 각 층마다 받아주는 걸 우리가 층돌이라고 해요. 층돌이. 용어에서 보면 그 각 층돌이마다 연결되는 건 평기둥. 평기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층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둥에는 통제 기둥이 있고, 평기둥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새끼둥이 있죠. 이런 것도 새끼둥이에요, 새끼둥. 그래서 보통 우리 경량목 구조의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경량목 구조로 보통 많이 쳐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중목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무겁고 압축력만 이용하기 때문에 전통 한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량목 구조로 짓지만, 대부분의 이런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경량목 구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층돌이. 층은 이제 각 층돌이는 위층에 있는 하중을 하부로 바닥으로 전달하는 걸 이제 층돌이라고 하는 거죠. 층돌이가 있고, 그 지붕 부분에도 깔돌이랑 이제 처마돌이가 있어요. 처마돌이는 지붕 틀이 이제 조성이 되겠죠. 지붕 틀이 이제 트러스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지붕의 하중을 이 처마돌이가 받고, 그 처마돌이에 보면 평보라고 하죠. 평보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쪽 반대, 직각방향으로 가는 평보예요. 평보를 받치는 거. 그게 깔돌이다. 평보 위에다가 깔돌이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깔돌이, 처마돌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마돌이랑 깔돌이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고, 가세 같은 거는 이게 가세인 거죠. 요거는 이제 수평력. 수평에서 미는 힘을 압축력으로 바꾸는 걸 이제 가세라고 하죠. 그래서 가세랑 기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잡이죠. 기잡이는 주로 이제 옆에서 미는 힘을, 옆에서 수평 미는 힘, 좀 뭐 풍하중이라든지 또는 지진하중이라든지 그래서 횡력에 대해 저항하는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목구조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한 번 더, 하다가, 다른, 수업에서 하게 듣게 되면, 이거 찾아서 보실 정도만 되면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루를 보면, 자, 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동바리 마루를 많이 써요. 이게 동바리 마루, 납작마루, 그림에 납작마루인데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요 지금 마루판을 대기 위해서는 요 마루판이죠. 마루판을 대기 위해서는 밑에 뭐가 어딘가에 대야 되잖아요. 근데 마루판이 뭐 무작정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루판을 대는 게 장선이에요, 장선. 그 장선을 대는 게 멍해. 요 장선이죠. 장선이 요 멍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선은 좀 촘촘히 있겠죠. 장선은 촘촘히 있을 거고, 그 장선을 버티는 요 멍해는 좀 띄엄띄엄 있어야 되겠죠. 요 멍해도 그냥 멍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뛰어야 되잖아요. 요 멍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동발이에요, 동발. 어떻게 동발이라고 하는 그냥 기둥이라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기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루 구조, 전통 마루 구조에서는 동발이 멍해, 장선으로 되어 있고, 장선에다가 이제 마루를 붙이는 거죠. 자, 여기 전통적으로 하는 거라면 납작마루 같은 경우는 동바리가 없는 경우예요. 보통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 마루를 할 때는 동바리 기능이 없이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로 이제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지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다음에 우리 마루를 시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콘크리트를 한번 우리 매트 기초를 한번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루를 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바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바리 없이 바로 그냥 우리 멍해랑 장선을 대고 그에다가 나무를 깔기도 한다. 그래서 동바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바리 마루다 납작마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냥 전통 방식이 동바리 마루이고, 요즘 짓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1층 바닥을 하는 거는 이제 납작마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층 마루 같은 경우도 2층 마루 같은 경우도 이제 장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보에다가 까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장선에다가 까는 방법도 있고, 근데 사실 2층 같은 거 올라가면은 보통 장선도 있지만 이제 큰 보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큰 보로 할 거냐 아니면 작은 보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보마루, 짠마루, 혼마루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마루, 짠마루 같은 경우는 보통 중목 구조에서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홀마루 같은 경우는 장선 구조, 일반적인 구조에서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자, 이제 지붕의 종류를 봅시다. 지붕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목구조로 이제 지붕을 짓게 되면은 평구조로 평지붕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형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박공 지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박공이 그냥 집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왜냐면 물을 배수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매를 잡다 보니까 경사 지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지붕으로 만들기 한 거는 언제부터냐면 60년대,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빌라사보아가 RC 구조가 이제 상용화 되면서부터 평지붕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붕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목구조로 집을 지었을 때는 지붕 위에서 뭘 한다는 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경사가 없고 평지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여기 방수라든가 이게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사지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지붕으로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방수가 좀 까다로워요. RC 구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방수가 좀 쉬운데, 평지붕에다가 방수 구조를 하려면 시트 같은 걸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판 같은 거를.
그렇지 않으면은 누수가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붕의 형태, 물매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지붕을 쓰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가장 알아두는 게 박공지붕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박공지붕의 단면이 이렇게. 박공을 양쪽으로 이렇게 따낸 게 모임지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공지붕으로 대표적으로 사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종묘 보면은 박공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이 어디예요? 전면이 이 부분이요. 우리 지붕의 경사면이 보이는 면이 전면이 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어디예요? 서양 집은 여기가 정면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다 문을 내는데 정문을. 서양 사람들은 여기 박공의 옆면에다가 주로 메인 출구를 내죠. 그래서 박공지붕이 있고, 모임지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쪽으로 다 모인 거죠. 화면에 다 모인 거죠. 모임지붕. 어디에 많이 써요? 모임지붕은 주로 대문이라고 한다면은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 가는 큰 문, 주로 이제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큰 문들은 거의 다 모임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건축사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그냥 같이 보면 좋아요. 모임지붕은 이렇게 주로 대문, 군사시설 또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런 대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합각지붕이죠. 합각지붕은 중간을 따낸 거죠. 모임지붕을 중간에 하나를 따내가지고 하나의 수직 형태로 만든 게 합각지붕, 또 팔짝지붕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좀 내가 모던하게 설계하고 싶겠다. 난 좀 모던하게 설계할래요. 근데 물면을 잡고 그럼 평지붕, 그러니까 외쪽 지붕. 그래서 나는 모던하게 설계하겠다 하면은 조금 외쪽 지붕으로 좀, 그러니까 평지붕의 분위기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붕의 형태들은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톱날 지붕 기억나죠? 공장할 때 톱날 지붕 많이 쓰고, 여기다 요 수직 부분에다가 창을 내거나 하면 환기라든가 채광 같은 거 도움이 되는데, 단점이 뭐죠, 이렇게? 만약에 목구조로 만약에 톱날 지붕을 쓰면 단점이 배수 처리. 이런 데가 배수가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설 지붕도 마찬가지로, 여기 맞다는 요 부분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붕의 모양 같은 것들은 한번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박공, 모임, 요 정도, 박공, 모임 정도는 어떤 형태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맨사드 지붕 같은 것도 하나 주죠. 여러분들 망사로도 맨사드 들어가는 거 이중으로 이렇게. 맨사드 지붕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 다락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씌워요. 그래서 뭐 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사드 지붕 많이 하고. 그렇다. 27분이네. 자, 근데 지붕 틀에 대해서, 이제 세 장 남았네. 자, 지붕 틀에서 봅시다. 그래서. 지붕 틀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왕대공 지붕이에요. 이게 트러스 형태의 지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량목 구조에서 많이 채용되는 그런 지붕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거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아까 우리가 목재를 설계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인장력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씨. 여기 봅시다. 지붕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붕에 하중이 있다고 치면은, 하중을 이렇게 누른다고 치면, 위에서 이제 뭐 설하중이든 뭐 지붕 자중이든 이렇게 눌러줘요. 그럼 지붕이 어떻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지붕을 내가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치면은. 이게 벌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벌어지려고. 근데 여기 대한 조건은 여기가 힌지는 거, 힌지. 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힌지라고 한다면, 누르면 벌어져요. 그럼 벌어지는 건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벌어지는 걸 잡는 거예요. 벌어짐을 잡는 게 바로 평보예요, 평보. 아까 했던 평보. 아까 뭐라 했어요? 깔돌이랑 처마돌이 갔을 때, 요 평보 밑에 깔돌이 넣고, 우리 양식고지에 깔돌이 위에 처마돌이 넣었잖아요. 요 처마돌은 지붕을 밟고, 요 깔돌이는 요 평보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인장력을 이용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장력.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뭐였어요? 인장력이 밑으로 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왕대공은 요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게 여기 왕대공.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지금 요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떨어지는 걸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 수직부재는 다 떨어지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수직부재 요거는 요거 세 개는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인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수직부재 요거는 다 인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잡고 있는 거고, 요것도 늘어나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여기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다 인장제예요. 평보라든가 왕대공, 달대공 같은 경우는 다 인장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러스. 그리고 요 시옷부재, 시옷자 뭐라 해야 요 시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압축제. 누르는 거를 압축을 버티는 거죠. 요거를 무슨 구조라고 하면 트러스 구조라, 트러스 구조. 요거 트러스 구조니까 인장력과 압축력을 이제 활용한 게 이제 트러스 구조인데, 트러스 구조의 장점이 뭐냐면, 얇은 부재를 가지고도, 얇은 부재, 그러니까 아까 경량목 구조는 얇은 부재잖아요. 얇은 부재 가지고도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감자빗에 하나 넣어가지고 달아매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 트러스 구조를 좀 변형한 게, 이렇게 꺾임 지붕, 여기 쌍대공이라는 거. 대공을 두 개 다는 거죠. 여기 하나 대공 달고, 여기 하나 대공 달아가지고, 왕대공 지붕을 좀 변형한 거예요. 요거는 중간에 대공이 하나 잘렸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요거 다락방 같은 걸 내가 좀 쓰거나 아니면 지붕의 형태를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지붕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가다가 한번 꺾이는 경우 있잖아요. 가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일본 일시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지붕 형태가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다락방 형태를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쌍대공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절충식인데, 우리나라 전통 구조와 좀 같다고 보면 돼요. 지붕 하중을 다 뭐가 받고 있어요? 이 대들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대들보는 서양식 같은 경우는 이 대들보가, 그러니까 이 평보가 인장력만 이제 받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들보는 인장력도 받고, 압축력도 받고, 뭐 전단력도 받고, 힘모멘트가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모든 걸 힘을 다 받다 보니, 특히 이제 압축력을 많이 받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다 받다 보니, 우리나라 대들보는 구루가 돼요. 얇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단력, 뭐 힘모멘트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든가 주로 동양에서 하는 보드 같은 경우는 절충식 보를 쓴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둥을 하나 대기도 하죠. 왜냐면 큰 부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목 구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길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식 구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자기둥을 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자기둥을 대고, 여기 량이에요, 량. 요게 지금 량도 같은 보자예요. 근데 우리 지붕면에 물매랑 같이 가는 걸 양이라고 하고, 요처럼 이제 박공 형태에서 나오는 면을 보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보호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보랑 양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 양이 몇 개냐, 오량 구조냐, 하나, 둘, 셋, 넷, 다 오량이냐, 뭐, 양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른 거죠. 몇 개. 그래서 좀 거대한 건축, 좀 이렇게 좀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구조에서도 양이 많은 거죠. 보량자. 영어로 하면 퍼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량에, 요 석가래가 붙이는 건 석가래가. 요 석가래라고 하는 건 석가래가 양에 걸쳐서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중돌이가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요 양을 거쳐야 되고, 석가래를 받쳐게 한 지붕이 바로 절충식 구조다. 절충식 지붕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인 거예요. 서양에서 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동양적인 거 방식도 괜찮지만,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목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 봐도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아무튼 그래요.
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어차피 내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수업 오늘 마치고 내일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네, 보세요. 많이 피곤한, 어?